저 사실 회사 관두고 사업해보려고 자금 마련하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걱정 끼치기 싫어서. 대출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연체된 금액도 상당해. 이걸 다 어쩔 셈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잠깐 어려워져서 그래요. 곧 해결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연지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의견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73세로 3년 전 중풍을 앓고 나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면서 유일한 자식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취직했고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벌써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 차네요. 지금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냅니다.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래도 결혼 초기엔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갔습니다. 특히 친정 부모님에 대한 태도와 저희에 대한 태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쌓인 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작년 제 칠순 생일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 지성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저녁에 영은이랑 같이 가서 외식하며 축하해드릴게요. 어머, 너희들 바쁘지 않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생신이잖아요. 칠순이기도 하고요. 6시 정도에 갈게요. 저는 아들의 말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칠순이라는 큰 생일을 아들 내외가 챙겨준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굳이 어디를 빌려 잔치를 하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는 걸 원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먼저 나서서 생일을 챙겨준다고 하니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옷도 몇 번 입지 않은 밝은색 옷으로 골라 입었고 선크림만 바르던 피부에 분칠도 해보고 립스틱도 옅게 칠해보았죠. 남편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성이가 오늘 저녁에 영은이랑 같이 와서 외식하며 생일 축하해준다고 하네요. 그래, 그래서 당신이 오늘따라 예쁘게 하고 있던 거구만.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참 좋은 사람이야. 어디로 가려나? 유명한 일식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되네요. 그런데 아들은 저녁 6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지성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성아, 오고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영은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8시에 만나요. 많이 늦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먹어도 되고. 아니에요. 금방 갈 거예요. 죄송해요. 식사 약속이 취소되면 서운한 마음이야 있겠지만 다음을 기약하면 되니 아들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금방 오겠다고 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에 저와 남편은 8시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배가 고프다며 중얼거렸지만 저는 참으라고 했습니다. 8시 30분이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영은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지성이는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빨리 가요. 늦었어요. 제가 회사에 일이 급하게 생기는 바람에 마무리 짓느라 조금 늦었네요. 그 말 이후로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영은이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성이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분명 일식집이었습니다. 적당한 조명과 제법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곧 마감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주문 가능한 메뉴가 김밥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예약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급하게 아무 곳이나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아들의 행동을 보니 괜히 오라고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집에 가자고 하는 것도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김밥도 좋아요. 결국 김밥 3줄을 시켰습니다. 참치김밥, 단무지김밥, 어묵김밥이었습니다. 일본 음식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시장통에서 파는 김밥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챙겨주겠다는 두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별다른 말 없이 먹어주었습니다. 먹는 내내 영은이는 시계만 쳐다보았습니다. 지성이는 미안한 듯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드셨으면 가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래, 마침 다 먹었기도 하고 일어나자. 아들 부부가 저희를 집에 내려주고 가볍게 인사를 한 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오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식사 어땠어? 맛있었어? 네,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맛있고 맛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칠순이라는 큰 생일을 김밥 한 줄로 때우다니.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마음을 달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운함을 토로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번 일을 겪고 제가 처음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어느 날 지성이가 집에 와서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이 다음 달에 칠순이시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축하 인사를 드려야겠네. 안부 인사 겸 연락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식사하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영은이가 아버지 생신 선물로 일본 온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해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칠순 생일에는 고작 엉터리 김밥 3줄이었는데 사돈의 생일에는 일본 온천 여행이라니요. 일본 온천 여행을? 네, 3박 4일로 호텔도 최고급으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가신다고 하고요. 온천 여행 패키지 중에서는 최상급이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놓고 차별을 당하는 상황에 어이가 없는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속이 상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애써 표정 관리를 하고 아들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영은이가 효녀라니까요. 저도 부럽더라고요. 우리 예준이도 빨리 커서 저희한테 효도했으면 좋겠네요. 아들의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당연하게 자식에게 바라고 있으니 이질적인 느낌까지 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영은이가 친정아버지 칠순에 일본 여행 보내드린다고 해요. 그래, 참 효성스럽네. 내 칠순 때는 김밥이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형편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비교하지 마. 그깟게 무슨 대단하다고. 크게 의미 두고 그러지 말자고. 이 나이 먹고 쪼잔하다는 소리 들을라. 뭐라고요? 당신은 서운하지도 않아요?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어른 좋다는 게 뭐겠어. 싫어도 싫은 티 안 내고 너그럽게 바라봐줘야지. 아이고, 참된 어른 납셨네요. 남의 속도 모르고 정말. 남편마저 영은이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괜시리 남편에게 심통을 부리고 뒤돌아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쉽사리 잠이 오진 않았지만 말이죠. 며칠 후 영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일본 여행 준비 이야기를 신나게 하더군요. 아버지가 온천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료칸도 최고급으로 예약했어요. 가격이 하룻밤에 80만 원이나 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거뜬하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보상해드리는 거예요. 하룻밤에 80만 원이라니. 물론 더 비싼 금액도 많겠지만 조금은 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5박 6일 동안 가는 일정인데 반값만 80만 원이고 나머지 경비까지 보태면 좋기 1000만 원은 거뜬히 쓰고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이 말라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먹기 어려운 와규도 예약해놨어요. 1인당 20만 원짜리인데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제 칠순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김밥 한 줄로 때운 기억이 말이죠. 비교를 하고 싶던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제 속을 충분히 긁어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죠. 참 좋겠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요.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시아버지는 뭡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가족도 아니고 남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내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일본 여행은 아니어도 제대로 된 식사 자리 정도는 마련해줬을 테지요. 비싸고 고급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일 축하하고 서로 기분 좋게 식사하는 그런 걸 원했었어요. 어쨌든 속이 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영은이는 일본 여행 준비로 바빴습니다. 어느 날 지성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제 섭섭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면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내비치지 않을까 했거든요. 지성아, 엄마가 섭섭한 게 있는데 뭐가요? 내 칠순때와 바깥 싸돈 칠순때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영은이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김밥 한 줄과 일본 여행이 같은 마음이니? 어머니,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영은이 아버지는 영은이가 모신 거고, 어머니는 제가 모시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왜 내 칠순에 김밥으로 때웠니?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회사 일도 많고. 바빴다고요. 자기 어머니 칠순에 바빴다고요. 제가 나름 배려까지 해주었는데 바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영은이는 친정아버지 칠순에 안 바쁘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날 바쁘면 다음에 식사하자고까지 이야기했었잖아. 그런데 네가 오겠다고 했고 그럼 다 같이 기분 좋게 먹는 자리는 됐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너는 기억도 못하지? 우리 먹을 김밥 3줄만 시켜놓고 너희들은 멀뚱히 휴대폰만 보다가 다 먹으니까 일어나자고 하고. 어머니, 제발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영은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거 해드리면 되잖아요. 영은이가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는군요. 그럼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건 상관없단 말인가요? 그날 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4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딱히 무언가를 바라왔던 건 아니었지만 대놓고 이런 차별을 받으니 속상하더라고요.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영은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면서 저희에 대해서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은이가 지성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뭔데? 이 집 말이에요.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갑자기 집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남편 회사 동료들이 와도 창피하고 제 친구들도 초대하기 어렵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걸 왜 신경 써? 니들 집으로 초대하면 되는 일인데 그게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가 넓어서 좋긴 한데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 데려오기 좀 그렇기도 하고요. 니들이 사는 집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해가 안 가네. 어머니, 그러지 말고 이사하는 게 어떨까요? 신축 아파트로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이사 제안에 저는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사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은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사는 무슨? 우리 여기서 살만한데. 아버님,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 누가 이런 낡은 집에 살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사 다녀야 하는 거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지. 우리 2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런 소리 마라. 어머니, 영은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지성아, 이 집이 너를 키운 집인데. 그건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 집 관리비도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리비? 수도, 전기, 도시가스, 청소비까지 우리가 다 내고 있는데 너희가 뭘 낸다는 거야? 아무튼요.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 연세도 더 많아지실 텐데 관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 말이라도 들어보자. 우리가 어디로 이사해야 한다는 거니? 작은 룸이나 오피스텔로요. 2분만 사시기에는 충분하잖아요. 영은아, 그건 아니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니
현실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자는 건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 명의로 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자식들도 생각하셔야죠.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요. 어머니, 영은이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좋은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너희가 이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표정을 굳히니 며느리가 저와 남편의 눈치를 번갈아 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두 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집값으로 작은 집 사시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도 충당하실 수 있잖아요. 집을 팔던 사던 뭘 하던 우리 마음이야. 굳이 이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두 집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이 집에 살면서 니들한테 손을 벌리기를 해 뭐르래? 너희가 쓰는 돈이 없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한테 패 끼쳤니? 네 말이 무슨 뜻인지 납득이 안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앞으로 더 연세 드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집 처분하고 규모 좁혀서 이사 가시고 나머지로 여윳돈 하시라는 거예요. 아직 아프지도 않고 정정한데 벌써 저런 걱정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원비, 저희 두 사람이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녀석은 자기 마누라가 무슨 말을 하든 간간히 편을 들어주기 바빴습니다. 엄마, 영은이가 하는 말이 전부 답은 아니지만 두 분께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린 필요 없어. 여기서 이사 갈 생각도 없다. 늦었어. 그만 가봐라.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딱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아, 얘네가 저희 집을 어떻게 하고 싶구나. 이 집을 팔면 그 돈을 노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남편과 잠자리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애들 말대로 우리가 이 집을 팔고 좀 작은 데로 옮기는 게 맞는 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왜 나가야 해요? 하지만 걔네 말도 일리가 있잖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집이 탐나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 집을 팔면 생기는 돈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죠. 우리가 지들한테 뭘 바라기를 해? 우리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죠. 지들 편한 대로 구워 삶아 보려고 어떻게 해볼 심산인데. 남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게, 자식이 부모를 짐처럼 생각한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짐 취급을 당해야 한다니.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며칠 후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 우리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작년에 김지성님께서 보증인으로 서서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연체가 3개월째인 걸로 확인되십니다. 은행 직원에게 몇 번이고 되물어도 같은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허락을 한 적도 없는데 대출 서류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 회사예요. 간단히 통화하고 끊어야 해요.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너 혹시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은 거 있니? 저의 물음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겠는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사실 회사 관두고 사업해보려고 자금 마련하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걱정 끼치기 싫어서. 대출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연체된 금액도 상당해. 이걸 다 어쩔 셈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잠깐 어려워져서 그래요. 곧 해결될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결된다는 말도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충격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난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 아, 아니구나. 니들이 돈이 급하니까 이 집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집을 옮기니 많이 그런 말을 했던 거였어?
그게요. 니들이 벌려놓은 집 알아서 갚던지 말던지 해. 저는 결국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도 몰랐던 대출이니 알아서 갚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괘씸하기도 했고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계산된 것이라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까지 시뻘게 져 냉수를 두어 잔 들이부은 뒤에야 겨우 마음이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의 시간이 흘렀죠.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에 비친 모습은 아들 내외와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오랜만입니다. 저 영훈이 아빠예요. 사돈의 목소리가 들리자 방에 있던 남편도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돈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지? 안 봐도 뻔하지 뭐. 애들이 사고 친 거 말하려고 왔나 보지. 그래도 오셨으니 일단 안으로 모시자고. 저는 남편의 말에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멋쩍은 표정의 아들과 시선을 회피하는 며느리. 바깥 사돈은 잠시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를 받고 왠지 모를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종종 연락드린다고 하는데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지 못했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저의 물음에 아니나 다를까 사업을 핑계로 받은 대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실수를 좀 했다죠.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고 친 본인들이 말을 해야지. 왜 사돈께서 관여하세요? 제 딸아이기도 하고 김서방이 워낙 아들 같은 사위인지라. 어쨌든 김서방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새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업을 준비해보겠다고 하더니 투자금이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요. 그걸 저더러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서방이 대출받고 사업이 잘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빚을 빨리 갚든지 아니면 이 집을 처분해 여유자금을 남기실지 그것도 아니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뭐라고요? 경매요? 저는 집이 넘어간다는 말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들 때문에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상황이 나빠진 건 아니니 우선 사돈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집을 파시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남은 돈으로 생활도 하시고 대출금도 해결하고 그러면 좋을 듯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 부부의 실수로 평생 살아온 터전을 내버려두고 떠나야 한다니요. 지성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니? 제가 지금 당장 돈도 없고 이미 연체도 3개월째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집 하시면 두 분이 사실 작은 집을 마련하시고도 1억 정도는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1억이라는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또 다시 반짝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다음 달까지 기다려준다고 했는데 그 전에 빨리 팔아야 해요. 그 이후에는 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 겁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집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듯 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와 사돈이 말한 방법이 최선인 듯 했죠. 경매로 넘어가게 두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남기는 게 이득이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복잡한 마음을 달래지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사람 생각해서라도 결정해주세요. 신용 불량자 되면 회사에서도 잘리고 안 잘리더라도 받는 월급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는데 이 사람 신용 불량자 되면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져요. 장담 못한다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만 있던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사춘기에 접어든 손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돌아간 뒤 힘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은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을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속은 건 아닐까? 이미 늦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은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까지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부동산 중개인이세요. 이 집 시세를 알아보러 왔어요. 어차피 파시기로 한 거 하루라도 빨리 보고 결정하는 게 낫잖아요. 어렵게 모셔온 분이에요. 금방 보고 가실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물어보시는 거 알려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동산 중개인은 저와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집이긴 했지만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좋았거든요. 그렇게 20분 정도 집을 돌아본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집 상태도 좋고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그럼 매물로 내놓을게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짜 너희들은 해도 너무한다. 말도 없이 사고 친 건 너희들인데 왜 우리가 똥을 치워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도 모르겠어. 어쩌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아, 그리고 이사 갈 곳 저희가 알아봤어요. 거기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는 풀옵션이라 옷가지랑 편히 쓰실 소형 가전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거예요. 이삿짐 센터도 미리 예약해둘게요. 조금 천천히 하자꾸나. 아직 집이 팔린 것도 아닌데 너무 성급하잖니?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요. 이분이 이 업계에서 발도 넓고 유명하신 분이라 2주 안에는 팔릴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며느리는 이제 저희 두 사람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집이 팔리기만을 바랐죠. 집도 미리 알아보고 이삿짐 센터를 예약해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작정을 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2주하고도 3일 정도가 흐른 시점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집 팔렸어요. 제 말이 맞죠? 금방 팔린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그때는 정말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아니야, 지성이는 좋은 아이였는데. 좋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정확하게 2일 정도가 흐른 뒤 이삿짐 센터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님께서 내일 오후나 모레 오전으로 이사 원하신다고 했는데 둘 중 어느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짐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아서 모레가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몇십 년 세월이 녹아있는 이곳을 하루아침에 정리해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주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우리 물건들을 마구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말을 할 새도 없이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흐르자 집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새로운 보금자리. 며느리가 구해준 오피스텔은 정말 작았습니다. 작은 방 2개, 부엌 겸 거실,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죠. 며느리의 말대로 없는 가전이 없었습니다. 9kg 용량의 작은 세탁기와 건조기, 펜션이나 있을 법한 2칸짜리 냉장고, 천장에 달린 작은 에어컨. 이게 우리가 말년에 살 곳이라니. 투룸에 도착해서 남편과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우리 짐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이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희 두 사람 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웠는데 평생 써온 침대가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애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살만하죠? 넌 지금 여기가 살만한 곳으로 보이냐? 영은이가 가구도 새로 사드린다고 했어요.
전에 쓰던 건 다 낡았으니까 이 집에 맞춰서 사드린대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모로 두 분께도 좋은 일이니까요.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부모를 이딴 곳으로 쫓아내고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눈 뜨고 앉아서 당한 건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앞으로는 자주 와서 안부 여쭐게요. 안부는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사랑과 존중이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남편의 중풍 후유증을 돌보는 일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좁은 화장실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전 집에서 화장실은 넙직했던 데다 남편이 잡고 버틸 수 있는 보조 손잡이를 따로 설치해 두었기에 넘어질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넘어지며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팔렸던 집의 매매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며 가져간 그 계약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3억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에 팔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2억만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속았어요. 뭐가? 집값 말이에요. 4억 5천에 팔렸는데 우리한테는 2억만 줬어요. 그럼 나머지는? 지성이네가 가져간 거겠죠. 부모를 속여서 돈까지 빼돌린 아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성아, 집이 4억 5천에 팔렸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은행에서 확인했어. 어머니, 그게, 나머지 2억 5천은 어디 갔니?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이라니. 부모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것을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수수료도 있고, 세금도 있고 해서. 수수료와 세금이 2억 5천이나 되니? 그게 아니라 영훈이가 새 집 계약금으로 좀. 결국 인정하는군요. 우리 집을 팔아서 자기들 새 집 계약금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 허락도 없이. 어머니,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재산이잖아요. 지성아,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우리가 죽은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니들은 부모 뒤통수 후려쳐서 빚 갚는다고 거짓말하고 집 계약금으로 쓰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구나. 어머니도 2억이나 있잖아요. 돈이 아예 없으신 것도 아닌데. 너희가 착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착한 부모는 아니라서 말이다. 이거 그냥 이대로 못 넘어간다.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질 거야. 그날 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 이럴 줄은 몰랐어. 저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우리만의 길을 찾을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죠.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부터 가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설명을 잘하지 못할까봐 집문서, 대출 관련 문서, 통화가 녹음된 몇 개의 파일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가져갔죠. 어머님,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속여서 판 것, 돈을 가로챈 것, 가로챈 돈으로 다른 이익을 남긴 것까지 모두 말입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상속권 침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안 되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르신, 그래도 아드님과 며느님인데 두 분을 고소하시겠어요? 상관없어요. 가족이고 나발이고 뭐고 지금은 나랑 내 남편이 살아갈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부모 뒤통수 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용납 못해요. 그리고 가족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의 울분 섞인 목소리에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일주일 뒤 지성이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뭐야? 변호사한테서 내용 증명이 왔는데요. 아, 그거? 어머니, 정말 우리를 고소하시려고요? 고소가 아니라 내 돈 돌려달라는 거야. 어머니, 가족끼리 이럴 일인가요? 가족이면 내 돈을 훔쳐도 되니? 훔쳤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간 게 훔친 게 아니면 뭐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돌려드릴게요. 언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한 달 줄게. 한 달은 너무 짧아요. 그럼 소송해. 결국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창피한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법정에서 두 사람을 마주봤습니다. 아들이 법정에서 저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십니까? 원고의 집을 피고가 허위로 매매하면서 차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이 오고 가며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저희 쪽은 억울하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입장이었고, 아들네 쪽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니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증언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억울하다. 합의하에 그런 거니 죄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럼 4억 5천에 팔린 집을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2억만 준 것도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은행 계좌만 확인해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묻자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지들이 필요하니까. 이상입니다. 제 말을 끝으로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의 의견을 묻더니 이번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으면서 자신의 친정에는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보냈던 게 확인이 된 겁니다. 판사는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며 이 돈의 출처는 어디냐며 무슨 용도로 건넨 것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놓은 답변은 형편없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돈은 저희 집을 판 돈으로 건넸던 돈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명확한 건 피고들이 사용한 돈은 원고의 돈이라는 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법정은 저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희에게 2억 5천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순간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성아,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너에게 어머니는 없어. 이 정도도 생각 못했니? 그렇게 법정을 나왔습니다. 판결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45년 동안의 모정이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돌려줄 돈 때문에 그들이 산 아파트를 팔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또 흘렀을까요? 서운하고 화가 나는 마음도 이제는 조금 무뎌져 갈 때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에코백인지 뭔지 아는 청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지나갔습니다. 법정 승소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받은 돈으로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전세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오피스텔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방이 2개긴 했지만
널찍하니 괜찮았고 거실도 넓고 남편이 거동하기에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에 살던 사람이 남편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서 그런지 집안 곳곳에 보조 손잡이가 달려있기도 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훨씬 좋네. 그럼요. 이제 우리만의 집이니까요. 우리만의 집,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성이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 없어요. 연락 올 일도 없고요. 그래도 아들인데. 여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아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눈으로 쫓아낸 사람이 무슨 아들인가요?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말로 아들이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을 때 남편이 나가려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받지 마세요.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 어머니 계시죠? 저 지성이에요.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머니, 영은이도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요. 돈이 없어서 뉘우치는 거겠죠. 1시간 넘게 밖에서 울부짖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끝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 지성입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은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연락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성이가 정말 뉘우치는 것 같은데. 여보, 이 편지 언제 온 줄 아세요? 언제? 법정에서 돈 내라는 판결 받은 다음 날이에요. 돈 없어지니까 갑자기 뉘우치는 거예요. 만약 저희가 돈이 없었다면 이런 편지가 왔을까요? 아마 영영 연락도 없었을 겁니다. 편지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새 집으로 이사 온 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아들 부부 소식을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며느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브랜드 옷도 이제는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또 영은이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할인 상품들만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어머니, 저 영은이에요. 영은이가 누구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영은이 만났다며? 영은이가 누구예요? 우리 며느리. 우리한테 며느리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보, 우리를 눈으로 쫓아낸 사람이 무슨 며느리예요? 이제 남편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실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잘 관리해서 병원비도 생활비도 걱정 없습니다. 가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지성이는 우리가 키운 아들인데.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키운 아들이라면 부모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부모를 눈으로 쫓아내고 돈까지 훔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아들인가요?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남편도 이제는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저에게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아들은 저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어머니를 희생시킨 아들. 친정 부모에게는 아낌없이 주면서 시부모는 룸으로 쫓아낸 며느리.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식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돈으로만 맺어진 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끝나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도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용돈을 못 드리니까 연락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중하다던 친정 부모님이 돈이 없어지니까 차가워진 겁니다. 반면 저희는 지금 너무나 평온합니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무시받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럼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지성이가 그립긴 해. 여보, 그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버린 사람을 왜 그리워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평온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들이 후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아줌마가 또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지숙 씨, 지성이가 요즘 정말 많이 변했다던데요. 어떻게요?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영은 씨랑 자주 싸운다고도 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요. 예전에는 술도 거의 안 마시던 아들이었는데. 영은 씨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연락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면 부모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하지만 아줌마,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살 거예요. 동네 아줌마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복수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삶과 제 삶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 뿐입니다. 가끔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며느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남편과 저만을 위해 살면 됩니다. 남편의 건강관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남편의 중풍 후유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맞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편해지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기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남편도 완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색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를 위한 작은 계획도 세웠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것입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여행 한번 가봐요. 우리 나이에 여행이라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죠. 우리도 즐길 권리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 영은이는 친정아버지 칠순에 일본 여행 보내드렸는데 우리도 우리를 위한 여행을 해봐요. 좋은 생각이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설렘을 느껴봤을까요? 아마 신혼 시절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저희를 위해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희 것입니다. 며칠 전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남편과 함께 걸었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했습니다. 여보,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억눌려 살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이제라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야.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살아요. 우리만을 위해서요. 그래, 그렇게 하자. 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저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요.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기로 한 것.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기로 한 것. 우리만의 삶을 살기로 한 것.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어제 또 지성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읽지도 않고 바로 찢어서 버렸습니다.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든 어떤 사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며느리도 없습니다. 있는 건 남편과 저 둘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숙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저는 자식들 때문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게 맞아요. 말은 쉽지만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요. 동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얼굴이 좋아졌나? 그럼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런 것 같아. 거울 보니까 주름도 줄어든 것 같고. 마음이 편하면 얼굴도 편해지는 법이에요. 그렇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물론이죠. 이제 정말 확신합니다. 저희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자식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가족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의무는 독이 될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저희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71년을 살면서 내린 최고의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이미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사모님,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이렇죠 뭐. 그래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 있으시면 어디든 털어놓으셔야 해요.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 병나는 건 내 자신이니까 스스로 지켜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최정금입니다. 내 물건을 그렇게 버리는 며느리를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초여름에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햇볕은 따뜻했지만 정금 씨의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토스트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없어졌지? 정금 씨는 방안을 둘러보며 무언가 빈 듯한 느낌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침착한 마음으로 자세히 방안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화장대 위에 있던 낡은 거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교사로 근무를 시작한 뒤 첫 월급으로 샀던 찻잔 세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정금 씨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정금 씨는 출근하기 전 대청소를 한다던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실로 나가 TV를 보고 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혜리야, 여기 있던 거울이랑 찻잔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분리수거 정리하다가 다 버렸어요. 뭐라고? 어머니 방 청소하는데 깔끔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집안 분위기랑 맞지도 않고 딱 봐도 낡아 보이길래 버렸죠. 그 말에 정금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건 우리 엄마 유품인데 어떡해? 말도 없이 버리면 어떡하니?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낡은 물건을 써요? 집도 좁은데 버려야죠. 아니, 그렇다고 그냥 버리면 어떡해? 그게 어떤 건지 알고. 미리 말씀하신 적도 없잖아요. 치우는 김에 치운 건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됐다. 그게 어떤 물건인데? 아이고, 아이고.
정금 씨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가슴 한복판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필이면 그 물건들이었다니. 하나하나 깊은 사연이 서린 그녀의 삶 자체나 다름없는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정금 씨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화장대 거울 앞에서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첫 데이트를 준비하던 20살의 자신. 그리고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친정으로 달려가던 그날. 엄마 앞에 새하얀 찻잔을 공손히 내려놓고 엄마, 이제 저도 어른 다 됐어요 라며 수줍게 웃던 순간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찻잔에서 피어오르던 따뜻한 김처럼 엄마와 나눈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던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니. 정금 씨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린 것 같은 막막한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것들은 그저 낡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이 켜켜이 쌓인 시간의 무게가, 소중한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추억이,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이 온전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참히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찻잔은 100번 양보한다 쳐도 친정어머니의 손때 묻은 유품까지 제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다니.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었던가. 정금 씨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삼키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한 아들이 나서서 며느리 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해리가 정리 좀 한 거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네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어서 너한테 물려준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말도 없이 치웠다고 하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니? 그때도 아무렇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니? 엄마,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일은 아니잖아요. 해리가 청소하다가 치웠다는데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구해서 사드릴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정금 씨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박병훈 씨는 거실 밖 베란다에서 묵묵히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아내 앞에서 감정을 쉽게 내비치진 못했지만 속으로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훈 씨는 실수겠거니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며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님에도 분명하고 어쩌면 병훈 씨는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것이 싫어 애써 외면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가 충격을 받아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진작 해리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정금이 혼자 상처만 받았구나. 연기에 휩싸인 담배 끝을 바라보며 그는 몇 번이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 은찬을 향한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아들이 어찌하여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저토록 모르고 아내만 두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훈 씨는 결국 담배꽁초를 깊이 지식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번엔 가만두지 않겠다. 정금이 더는 눈물 흘리게 두지 않겠다. 그는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서봤자 해결될 일도 아니었지만 우선은 모든 상황을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때로 가장 날카로운 외면이었습니다. 정금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벽에 등을 기대자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낡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던 젊은 나를 떠올렸습니다. 교직에 첫 발을 내딛던 23살의 자신이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던 기억. 찻잔 세트는 더 각별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친정엄마에게 드리며 엄마, 나도 이제 어른 됐어 라며 자랑하던 순간 엄마가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울던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시간과 사랑 그리고 부모와의 추억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낡았다는 이유로 쓰레기 취급당했다니 정금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워 가슴이 꽉 막혔지만 며느리 앞에서 끝까지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금 씨는 책상 서랍을 열다 예전 학생들이 건네주던 작은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붙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누런 종이에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시절엔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며느리 앞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 서러웠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혜리야, 친구들 온다던 날이 오늘이니? 네, 이따가 밖에서 점심 먹고 카페 들려서 커피랑 디저트 사와서 먹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수다 좀 떨려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오늘인지 언젠지 헷갈려서 물어봤어. 아, 맞다. 어머니 오늘 가게 쉬시는 날이죠? 전 친구들이랑 알아서 놀 테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정금 씨는 가게가 쉬는 날이라 모처럼 집에서 여유를 부리려 했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TV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친구들과 있으니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마음대로 주방을 드나들며 간식거리를 찾아 먹으려 해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조금 출출한 것 같은데 지금 나가면 괜히 분위기만 처지겠지? 하필 오늘 쉬는 날이어서는 미용실에나 나가볼까?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어휴. 그러다 결국 방에서 라디오를 듣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도 얼마 가지 않아 깨고 말았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 이따금씩 들리는 웃음소리가 신경 쓰였거든요. 야, 우리 시어머니가 장사해서 벌어오는 건 그냥 용돈 수준이야. 우리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니라고. 그리고 약사라고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돈 많이 못 번다? 그냥 사자 직업이라는 타이틀이 큰 거지 별거 없더라고. 혜리 씨는 친구들 앞에서 정금 씨를 가볍게 조롱했습니다. 정금 씨가 듣던지 말던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야, 혜리야. 근데 너희 시어머니 지금 집에 계신 거 아니야? 너 목소리 좀 줄여. 이러다 다 들으시겠어. 조심해서 이야기해야지. 친구 중 한 명이 시어머니 계신 거 아니냐며 물었는데 혜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이어했죠. 우리 시어머니 나이 들어서 헛소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안 하던 잔소리도 하시고 얼마 전에 분리수거하면서 내가 싹 다 버렸는데 엄청 정색하면서 따지시는 거 있지? 내가 청소까지 했으면 고맙다 말은 못하실 망정 정색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 당황스럽더라. 웃음소리가 섞인 말이었지만 정금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애써 웃어 넘겼지만 정금 씨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말에 어이가 없던 정금 씨는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유품을 버린 일과 비슷하게 정금 씨가 아끼던 화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 전날 저녁까지 물을 주었고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화분들이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며 선물 받은 화분인데 몇 년째 정성껏 키우던 것도 있었습니다. 내 화분들 어디 갔니? 관리가 힘들어서 다 정리했죠. 깔끔하잖아요. 그때도 정금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베란다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없이 치워버린 게 속상하고 서운했습니다. 혜리야, 그 화분들 다 의미 있는 거 알잖아. 매일 내가 정성스레 닦아주던 거 못 본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니 도대체? 생각 없이 치우다 저도 모르게 실수로 그랬나 보죠. 죄송해요. 주의할게요. 건성으로 대답한 며느리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지 라는 표정으로 정금 씨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기분이 나빴지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니 또 한 번 넘어가자 싶었죠. 설상가상 며느리는 옷장 속의 옷도 제멋대로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한 번에 정리를 해야 한다며 수거업체까지 불러놓고 이곳저곳에서 옷을 꺼내 모두 처분해버렸죠. 언젠가 정리를 해야 했던 옷들이었지만 멋대로 버린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혜리야,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알려줘. 그러면 나도 정리하고 분류해두잖니.
말도 없이 옷장에 있는 거 버려버리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버리게 되잖아. 어머니 옷장에 낡은 옷들 뿐이었는데요? 그런 옷들은 기부하는 게 낫죠. 어머니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게 싫은 거야. 너도 싫을 거잖니? 저도 이 집안 주인인데 뭐가 문제예요? 살림하면서 애써 청소한 건데 수고했다 말은 못 해주실 망정 핀잔이나 주시고. 아니, 내가 몇 번이나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할 일이야.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는 하면서 같은 실수를 하잖니. 그냥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야? 아니,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런 말은 또 왜 하시는데요? 진짜 너무하시네. 저 서운하려고 해요. 그 말에 정금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뺨에 뜨거운 열까지 올랐습니다. 화가 난 정금 씨를 뒤로하고 아들 은찬 씨는 또 다시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그만 화내라는 말도 아니고 며느리의 행동을 감싸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서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말았습니다. 왜 또 싸우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글쎄 해리가 내 옷장에서 마음대로 옷을 죄다 버렸지 뭐니. 잠옷으로 입는 것도 있고 평상시에 입는 옷도 있고 선물 받은 옷도 섞여 있는데 구분도 안 하고 막 버렸대. 뭘 버려야 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은 없잖니. 전 또 뭐라고 그냥 그러려니 좀 하세요. 뭐라고? 너는 네 엄마 속상한 건 생각조차 안 해? 그저 네 마누라가 우선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가게 그만하세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화내시는 거 보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가게 그만하세요. 엄마, 아버지 아프면 병수발 드는 건 결국 저희들 몫이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뭘 하든 내 마음이야. 네 아버지랑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너희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없는데 니들이 왜 그만두라 말아야? 아직 사지 멀쩡한 두 사람한테 병수발이라니 그게 할 소리냐? 체면이 있죠. 나이 들어서 장사 시작하면 누가 보기 좋아라 한대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거라 인기도 별로일 것 같은데. 정금 씨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남편 박병훈 씨는 그 말에 손을 떨며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리야, 네 말이 지나치다. 네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편하게 대해줘도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하는 법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만만해 보이더냐? 아버님, 왜 저만 탓하세요? 저는 그냥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위한다는 사람이 가족의 마음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언제 한번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기라도 했냐? 아니면 일 마치고 집에 오면 고생하셨다고 말이라도 건네봤어? 그건 너무 제가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니고. 살림 잘하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이 귀찮아 할 법한 일도 시원시원하게 잘 내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너는 어른들 대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옳은 게 아니야.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왜 두 분은 저를 못 혼내셔서 안달이 나신 건지 모르겠어요. 말 여러 번 하게 하지 마라. 최대한 나도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쉽게 설명해 줘.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너한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집안 공기가 터질 듯 긴장되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성격의 남편도 별말 없이 지내다 정색하고 굳은 표정으로 말하니 며느리가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들 은찬 씨는 잘 알고 있었기에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해리야, 앞으로 한 번 더 우리를 우습게 알다가는 분가를 해야 할 거다. 물론 지원은 기대하지도 말고. 아버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데 대답이나 하려무나. 알겠니? 아, 진짜? 알겠어? 네, 그럴게요. 남편 박병훈 씨가 한번 화를 내고 나니 한동안은 며느리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치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분리수거를 한다며 멋대로 물건을 버렸으니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어찌어찌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금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을 맞아 유품을 꺼내려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 늘 고인을 생각하기 위해 유품을 한 번씩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그러나 장롱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품을 따로 모아두던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던 겁니다. 이상하다. 여보, 여기 들어있던 우리 엄마 유품 못 봤어요? 늘 거기에 있던 게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난 못 봤지. 하도 당신이 끼고 있으니까. 뭐 없어진 거 있어? 전부 다 없어요. 상자가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옮겨둔 거 아니고? 잘 찾아봐. 글쎄 없다니까. 정금 씨는 아차 싶어 서둘러 며느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갔니? 여기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 다 어디 갔냐고.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벌레라도 날까봐 싹 정리했죠. 뭐라고? 또 버렸어?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거실에서 존벌레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살피다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서 버렸어요. 오래된 물건은 죄다 거기 있으니까요. 뭐라고? 그건 우리 어머니 유품이야. 네가 감히 함부로 할 물건이 아니라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나요? 저도 이 집 주부예요. 정금 씨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혜리야, 그게 어떤 물건인데 함부로 버리는 거야.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그러나 그 곁에서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정금 씨가 눈물을 흘리자 잠시 당황할 뿐 괜찮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정금 씨의 우는 소리를 듣고 서재에 있던 아들 은찬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정금 씨를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만 감싸 돌기 바빴습니다. 엄마, 이미 버린 거 어쩌겠어요. 혜리도 아기는 없었을 거예요. 은찬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저번에 혜리가 옷장 마음대로 비우고 분리수거 한다고 거울이랑 찻잔 세트 마음대로 버렸을 때도 크게 뭐라 안 하고 넘어갔어. 근데 이건 아니지 않니? 네 외할머니 유품이란 말이야. 어디 가서 구하지도 못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런 거에 연연해 하실 거예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이 사람이 정리하느라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인지. 은찬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들의 무심한 말에 정금 씨가 충격을 먹고 더 서럽다는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외출을 마치고 온 남편 박병훈 씨가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찬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은찬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잔뜩 화가 난 병훈 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불같이 화내는 병훈 씨를 보고 은찬 씨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 또한 처음 보는 모습이었기에 적잖이 놀란 모습이었죠. 이것들이 정말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은찬이, 혜리, 너희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더 이상 너희랑 함께 살 이유가 없어. 당장 나가. 아니, 이 저녁에 당장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혜리가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 지르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몇 번이나 참아줘야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게 몇 번째야? 물건 버릴 땐 물어보고 버리는 게 예의 아니냐? 네 멋대로 갖다 버릴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왜 다들 저한테만 그러세요? 청소하느라 고생한 건 안 보이세요? 진짜 본인들만 억울하시고 며느리가 개고생한 건 쳐주지도 않으시고 해도 너무하시네요. 개고생. 혜리야, 네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아버님, 저도 서운하단 말이에요. 병훈 씨는 당돌한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죄의식 없는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 나가란 소리 안 들려? 내가 밀어서 쫓아내기 전에 당장 나가. 더 큰 소란 만들기 싫으면. 손까지 벌벌 떨며 화를 내는 병훈 씨의 모습을 보고 은찬 씨가 기가 죽은 듯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날 저녁 간단히 짐을 싸들고 근처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내쫓긴 두 사람은 여전히 뭐가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 눈치였죠. 집안에는 오로지 정금 씨의 흐느낌, 병훈 씨의 분노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금 씨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는데 그 물건들이 사라지고 나니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정금 씨는 토스트집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거 주문한 대로 안 왔다고 전화 왔어. 제대로 확인하고 보낸 거 맞아? 뭐라고요? 지금 배달 나가야 된다고요? 당신 왜 그래? 정신 차리고 일해야지. 조금 전에 배달 나간 거 손님이 받아보고 주문 내역이랑 다르다고 연락 왔다고. 앞뒤로 바뀐 것 같아. 확인해보고 다시 보내준다고 했으니 다시 만들어야 해. 안에 들어가서 재료 손질 좀 마저 할게. 네, 그럴게요. 그리고 전화기 울리는 소리 안 들려? 계속 울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 전화가 또 왔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허참. 주문을 자꾸 틀리기도 하고 손님이 온 것도 모르고 허공을 바라본다거나 손이 떨려 음식을 쏟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느낌, 그리고 그동안 버텨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토스트집 앞에서 자주 오던 단골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정금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이렇죠 뭐. 그래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 있으시면 어디든 털어놓으셔야 해요.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 병나는 건 내 자신이니까 스스로 지켜야죠. 단골 아주머니의 말에 힘내겠노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힘이 났으면 좋겠지만 손에 쥔 주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스트집은 정금 씨의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손님이 들이밀던 사장님, 오늘도 부탁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진 못했지만 소박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미소가 사라진 것을 손님들은 금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조심스럽게 묻는 말조차 정금 씨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걱정스러운 눈빛마저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무심결에 괜찮냐고 건네는 그 말들도 정금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병훈 씨도 아들 내외를 제대로 처단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안의 제일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죠. 무엇보다 남편으로서 정금 씨는 지켜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짐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사를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종종 갔던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꼼장어 한 접시를 안주 삼아 술 한 잔을 기울였죠. 여보, 요즘 당신 마음 같지 않은 거 다 알아. 내가 더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 버린 물건 찾아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도 이제는 체념했어요. 애들 대신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해요? 사과할 건 걔네들이지. 나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더 이상 당하지도 않을 거고 혹여나 그런 일을 또 당하면 몇 배로 갚아줄 거예요. 아니, 갚을 기회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갚아줄 거예요. 그때의 정금 씨 눈빛은 달랐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입에 담은 적 없던 그 온화한 눈에서 이제는 서리빨 같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여온 모든 참음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처럼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죠. 남편 박병훈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이었으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정금 씨는 소주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평소 술 한 방울 안 마시던 그녀가 마치 쌓인 모든 서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연달아 두 잔을 털어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소주 한 잔이 목구멍을 태우며 넘어갔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금 씨는 아들 내외와 마주쳐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그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간단히 몸을 씻고는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술기운이라도 빌려 잠시 이 고통을 잊어보려 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며느리의 무심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베개를 뒤척이고 또 뒤척였지만 잠은 쉽사리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다짐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어둠 속에서 정금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평생을 순한 양처럼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수치스러운 대우를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리라. 그런 복수의 불씨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이 흘러갔지만 정금 씨의 마음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복수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아들 내외가 뻔뻔하게도 정금 씨에게 부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다음 주에 장모님 생신이신데 생일상을 차려드릴까 싶어서요. 근데 나도 안 사돈 생신인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저희가 직접 차려드리고 싶은데 솜씨도 부족하고요. 양가 어른들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할 겸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요. 그게 편하시지 않아요? 안사돈의 생일이니 생일상을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솜씨가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핑계였지만 실상 모든 음식은 정금 씨가 해야 할 게 뻔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친하지도 않고 별로 사이도 좋지 않은 안사돈의 생일을 왜 챙기느냐며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하냐며 톡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정금 씨는 생각을 다르게 고쳐먹었습니다. 안사돈의 생일상을 차려주며 두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번 결심을 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왕 사고 한번 치기로 한 거 제대로 치고 싶었거든요. 우선은 며느리를 통해 안사돈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니 취향껏 요리를 해주겠다며 너그러운 척을 해댔죠. 남편 박병훈 씨와 함께 음식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남편 박병훈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쩔 생각이야? 생일상 차리는 거 번거롭지 않겠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둬요. 당신은 나설 필요 없어. 애들이 뭐라 하면 호통이나 쳐요. 나 그냥은 못 넘어가. 내 성격 알죠? 아주 잘 알지.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거면 정말 화가 난다는 건데. 40년 넘게 살면서 내가 그거 하나 모르겠어?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는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사돈 생일날 무슨 짓을 하든 나 말릴 생각하지 마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사돈도 안 그래도 내가 벼르고 있었거든요. 사정금 씨가 이를 갈고 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혜숙 씨의 행동은 예전부터 눈에 거슬렸습니다. 약국에 올 때마다 사위가 약사라 좋네라며 친구들을 대여섯 명씩 데려와서는 계산도 하지 않고 영양제를 쓸어 담듯 챙겨갔습니다. 은찬 씨는 난처한 미소만 지으며 받아들였고 그때마다 정금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느 날은 대놓고 사돈, 사위 잘 둔 덕분에 친구들이 부러워하네요 라며 뻔뻔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용돈 명목으로 아들 돈을 가져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은 우습게 나갔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어른이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그 빈도와 액수가 점점 커지자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금 씨는 속으로 이 집안은 대대로 남 등골을 빼먹어야 마음이 편한가 보다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물론 처음 한두 번은 장모가 사위에게 용돈 좀 받았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별것도 아닌 일로 자신의 집으로 불러 데릴 사위 취급하는 것을 보고는 언젠가 이런 일로 크게 한번 싸우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가 정금 씨의 인내심을 건드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죠? 지금도 그 여자는 은찬이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이제 더는 못 참는다고. 이번 기회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지. 정금 씨의 담대한 결심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득장을 보고 온 뒤 재료 손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배우겠다던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않았죠.
정금 씨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그날만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금 씨는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복수의 순간을 그려보았습니다. 돼지갈비를 칼로 자를 때마다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베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꽃게를 씻으며 자신을 얕잡아 보던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을 터뜨릴 무대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정금 씨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잠이 들어 새벽에 잠에서 깬 정숙 씨가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이윽고 정신을 차려보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서 그런지 통화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수준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토스트집 자리 괜찮아. 나중에 그 자리에 내가 카페 차리려고. 근데 네 시어머니 언제 장사 접는다니? 모르지.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계속 돈을 번다고 그 난리신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조만간이지 않을까?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그때 해도 뭐 늦지 않고. 그래, 네가 알아서 잘 챙겨. 어차피 다 네 거 될 거잖아. 합가한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니야? 그렇지. 돈 모아서 집 사서 나간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 재산 물려받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아무튼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 정금 씨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재에 쳐들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더 참으면 복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금 씨는 냉수 한 잔을 들이키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죠.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으리라. 다음 날 정금 씨는 재료가 떨어져 일찍 가게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상인회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온다 했고 혼자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정금 씨는 동네 단골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는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총무 역할을 하는 미용실 사장이 믹스커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들이킨 뒤 서로의 안부를 묻자 정금 씨는 그동안 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정금 씨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함께 분노하며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정금 언니, 더는 참지 마세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언니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에요? 아들 며느리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네. 저라면 벌써 들이받았어요. 그쵸? 나도 진작에 그러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다 끝날 거예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거든요.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모두의 응원을 받은 정금 씨는 그제서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니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생일 전날 밤 정금 씨는 부엌에 서서 밤늦게까지 재료 손질을 했습니다. 돼지갈비를 양념에 재어두며 칼끝마다 며느리의 무리한 말이 베어져 나가는 듯했습니다. 양념게장을 묻히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달래듯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난 세월 억눌린 서러움을 해방시키는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안사돈이 왔습니다. 저 왔어요. 혼자 오기 좀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데려왔는데 괜찮죠? 누구를 데려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라며 친구 2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사돈의 집에 오면서 저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할까 생각했지만 생일이니 그리고 복수하는 날이니 이왕이면 구경꾼들이 많으니 좋겠다 싶었습니다.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진 밥상 앞에 모두가 앉자 공기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정금 씨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돈, 오랜만이에요. 제 생일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뭘요? 애들이 부탁해서 한 거예요. 오랜만에 사돈 보고 할 얘기도 있고 해서요.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고단하셨을 텐데 식사는 하셔야죠.
제가 안사돈 오신다고 얼마나 신경 써서 음식 준비했는데요. 애들이 부탁한 것도 있지만 이왕 해드리는 거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서 신경 좀 썼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많은 걸 언제 다 하셨대요? 즐거운 생각하면서 하니까 금방 하더라고요.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식사부터 맛있게 하세요. 정금 씨의 말에 안사돈 정혜숙 씨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딱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건가 싶은 표정이었죠. 정금 씨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하게 음식들을 차려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사돈의 친구들은 은근히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고, 혜리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찬마저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딱히 준비한 건 없고 이번 식사랑 이건 상품권인데 나중에 쇼핑할 때 쓰세요. 그리고 영양제랑 이것저것 좀 챙겼어요. 지난번에 다 드셨다고 하셔가지고요. 박서방 고마워. 이래서 집에서 사자 직업 가진 사람 한두 명은 있어야 하나 봐. 잘 먹을게. 너무 많이 받아서 어쩐담. 케이크에 초를 꽂고 간단히 생일 축하를 한 뒤 몇 숟가락 뜰 때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순간 정금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사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할게요. 정금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모두가 정금 씨를 바라보았고 정금 씨는 짧게 호흡한 뒤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안사돈 키우신 따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애리요? 네, 직접 키우신 그댁 따님이요. 그댁 따님이라뇨. 말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댁 따님께서요. 우리 집에 합가해 살면서 안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제 어머니 유품부터 시작해서 제 추억들을 모조리 쓰레기 취급하더라고요. 이미 다 버렸고요. 정금 씨의 태도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췄죠. 그리고요, 저랑 제 남편이 평생 번 돈으로 차린 토스트집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창피하다네요. 그리고 그만두래요. 아주 대단하신 우리 며느님께서요. 그리고 안사돈 당신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돈 빌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약국에 친구들 주기적으로 데려와서 돈도 안 내고 싹 털어가고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저는 이유를 좀 알고 싶네요. 점차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정금 씨, 정혜숙 씨 그리고 며느리를 향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생일 축하하러 모인 자리 아니에요? 시끄러워.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어디서 감히 내 말을 잘라먹어?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니?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해주는 게 예의야. 내가 너한테 말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정금 씨의 호통에 눈이 휘둥그레진 혜리 씨. 정금 씨는 꿋꿋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대단하신 며느님, 미래 계획까지 잘 세우고 계시던데 어째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은가?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으니 오죽 답답하겠어? 안 그래? 정금 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혜리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정금 씨의 환한 모습에 당황스러운 눈치였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계획이요? 재산 물려받으면 카페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며? 네가 직접 한 말 아니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이제는 생사람까지 잡으시네? 생사람을 잡아. 나는 귀가 없니? 사자 직업 막상 별거 없다며? 어머니, 정말 제 뒤라도 캐시나 봐요? 사람을 어쩜 이리도 모함할 수 있는지. 모함이라니 말은 바로 하자. 네가 네 입으로 내뱉은 말이거든. 그리고요, 사돈, 앞으로 이런 부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밥 한 숟갈이라도 얻어먹고 싶거든 그만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행동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자리도 서로 마주볼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 차갑게 울려 퍼진 정금 씨의 목소리가 방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두 손으로 상을 엎어버리는 순간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며 요란한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안사돈의 친구들은 입을 틀어막고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하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얼어붙었습니다. 혜리 씨는 어머니라고 부르려 했지만
정금 씨의 단호한 눈빛에 말끝이 잘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억눌렸던 정금 씨의 자존심은 마침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혜리 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입술을 떨었고 은찬 씨는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금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리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병훈 씨의 목소리도 단호했고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된 뒤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은찬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게 당하고만 살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게 다 사실이에요? 재산, 카페 어쩌고 한 거요? 사실이지 그럼. 내가 뭐가 좋다고 없는 말 지어내서 말하겠니? 내 귀로 들은 거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야, 이혜리, 네가 말해봐. 우리 엄마 말이 전부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다. 내가 없는 말 했어?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자기가 외동아들이니까 남은 재산 다 물려받는 거잖아. 나중에 그 돈으로 카페 하나 차리겠다는 말이 잘못된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지. 뭐가 달라지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두 사람은 소리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 정혜숙 씨도 두 사람을 말리기 바빴고 급기야 정금 씨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셨어요. 굳이 생일날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해요? 그러는 당신네들은 그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까? 내 아들 등골 빼먹고 뒤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궁리를 해대는 게. 뭐라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죽은 뒤를 계획하고 그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보세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뭘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요, 어른이 되셨으면 적어도 자기 자식 하나 정도는 제대로 가르치셔야죠. 같이 맞장구나 치고 앉아있고 그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이게. 정금 씨의 말에 정혜숙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부끄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딱히 반박할 말도 없었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은찬 씨와 혜리 씨 그리고 정혜숙 씨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네는 나랑 따로 이야기 좀 하세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내 생일날 이게 무슨 꼴이람. 어휴, 속상해. 엄마, 오늘 좀 심하셨어요. 일단 저 가볼 테니까 나중에 다시 봬요. 얘기 좀 해요. 어질러진 거실을 보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정금 씨는 어질러진 것들을 치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치우지 말고 저기 가 있어. 그릇 깨진 게 많아서 잘못하면 손배이니까. 병훈 씨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정금 씨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묵묵히 어질러진 것들을 다 치우고는 따뜻한 귤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따뜻하고 상큼한 차향이 입안을 가득 메우자 정금 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일로 어떻게든 결판이 날 것이기 때문이었죠. 한편 정혜숙 씨의 생일날 이후 은찬 씨 부부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은찬 씨는 혜리 씨를 통해 확인을 받고 싶었고 혜리 씨는 지긋지긋하다며 대답을 회피하기 바빴죠. 결국 이혼까지 언급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냉전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혜리 씨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은찬 씨는 답답함을 이유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들어오기 일쑤였죠. 은찬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금 씨에게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정금 씨가 울던 모습, 화를 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금 씨가 홀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약국 일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건넨 처방전을 받고 약을 조제해야 하는데 다른 약을 내놓는다던가 약국을 찾아온 환자의 말을 놓친다던가 하는 실수가 반복되었죠. 그럴 때마다 손님들은 오히려 괜찮냐는 말을 건네왔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혜리 씨가 친정으로 가버리고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된 지 한 달 정도가 흐를 무렵이었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던 은찬 씨는 정금 씨와 병훈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약국은 당분간 접고 엄마 아버지 가게 도와드리려고요. 저도 쉬고 싶고 생각 정리도 해야 하고 이제는 두 분 곁에서 함께하면서 지켜드리고 싶어서요. 은찬아, 네가 지금처럼 후회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앞으로 엄마 곁을 지키도록 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이미 벌어진 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야. 과오를 저질렀다면 당당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해. 알겠냐? 은찬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금 씨와 병훈 씨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친정으로 갔던 혜리 씨는 은찬 씨와의 관계 회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열심히 알아보며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같더니 막상 보여지는 건 없었습니다. 은찬 씨는 약국 문을 닫고 정금 씨와 병훈 씨와 함께 하면서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삶에 활력이 있어야 남은 인생도 즐겁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은찬 씨와 혜리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하려 했지만 혜리 씨가 위자료를 요구하며 도장을 찍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한다 싶으면 쿨하게 잘 해결할 것 같다가도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해줄 테니까 위자료 내놔. 나 그냥은 못 헤어져. 위자료라고 했어? 오히려 내가 참을 테니까 얌전히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이제 너랑 나랑은 끝이야. 어머님이 문제지 당신이랑 나랑은 아직 회복할 수 있어. 시간이 약이잖아. 그런 말도 이제 안 통해. 그동안 네가 나를 무슨 생각으로 바라봤는지, 우리 부모님한테 원하는 게 뭐였는지 알았는데 내가 이혼 안 하고 배교?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그렇게 두 사람은 몇 개월간을 이혼이라는 칼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죠. 친정으로 갔던 혜리 씨는 종종 집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기도 했고 은찬 씨와 대화가 이어진다 생각하면 이때다 싶었는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도 했습니다. 혜리 씨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매달렸지만 은찬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히 굳어버린 상태였죠. 6개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은찬 씨의 칼 같은 의지 앞에서 혜리 씨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떨어지던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두 개로 나뉘는 듯했죠. 은찬 씨와 정금 씨는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했습니다. 반면 혜리 씨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잘못들이 가슴을 후벼 팠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저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이제야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편 은찬 씨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결단을 내렸다고 해도 함께 나눈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혼의 상처는 예상보다 깊고 아렸습니다. 약국 일도 그만둔 채 은찬 씨는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고 점점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몸을 맡긴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않아 배가 고파질 때면 라면 한 봉지로 대충 때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술에 완전히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현관문을 겨우 열고 들어와서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는 정금 씨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엄마 말은 못 듣고 혜리 말만 들었을까?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의 흐느낌은 어린아이의 울음 같았습니다. 정금 씨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린 은찬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마치고 헉헉대며 엄마에게 달려오던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때 은찬은 땀에 젖은 얼굴로 엄마, 나 2등 했어 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정금 씨는 도시락을 펼쳐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술에 취해 흐느끼는 아들을 보니 그때 해맑은 모습이 겹쳐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아픔마저 스스로 겪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은찬이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냅둬요. 자기가 알아서 깨우치게끔. 지도 힘드니까 저럴 거 아니에요. 난 도와줄 생각 없어요. 가끔 보면 당신은 참 냉정한 것 같기도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찬이잖아. 화를 내는 건 아닌데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에요. 은찬이가 바보같이 당하고 살았던 거,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엄마는 나 몰라라 했던 거, 그게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뉘우칠 줄도 알아야 하고 슬픔에 빠진 거면 스스로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냉정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냉정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무엇이든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요. 정금 씨는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미리 장을 봐두고 새벽 일찍부터 재료 손질을 한다던가 장사를 위한 일이었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정금 씨도 어느새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손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가게로 나온 것입니다. 은찬 씨는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정금 씨의 옆에 섰습니다. 약국에서 일만 하던 애가 막상 가게 일하려면 힘들 텐데 익숙하지도 않을 테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볼게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 잘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이 있지만 그걸 매번 겪으면서 깨닫는 게 있으면 그걸로도 성공한 거야. 아무튼 지난 날은 다 잊고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알겠니? 은찬 씨는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고는 서툰 손길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까지 하려고? 적응 안 돼서 힘들 거야. 다 각오하고 온 거니까 제가 잘못하면 혼도 내시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세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럼 약국 일은 어떻게 하게?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봐야죠. 그동안 엄마 마음고생 시켜드린 죗값은 달게 받고 싶어요. 그러니 저 좀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정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자식도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손님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은찬 씨가 만든 토스트가 조금 어설프더라도 오히려 정겹게 받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솜씨가 신선하네요. 웃으며 던진 농담에 정금 씨는 오랜만에 소리내 웃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설거지 소리와 빵 굽는 냄새가 어우러졌고 가게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정금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은찬아. 한 손님들이 들어와 모자를 벗은 은찬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드님이 도와주시는군요.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손재주가 좋아요. 서툴러 보여도 금방 잘한답니다. 은찬 씨는 빵을 굽다 뒤집는 타이밍을 놓쳐 한쪽이 살짝 타버렸습니다. 손님은 웃으며 괜찮아요. 정이 더 들어요라며 받아들였습니다. 정금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근처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와 사장님, 여기 토스트 진짜 맛있대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찬은 서툰 손길로 빵을 굽다가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더 주세요 라며 장난스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정금 씨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살아나는 듯했고 두 모자는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빵 냄새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정금 씨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인생이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겠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그 시간들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었죠. 교사였던 시절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해야 한다. 늘 겪는 순간이지만 이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완성되고 1년이 되는 것처럼 모든 시간은 허투루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번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겁니다. 말을 건네는 대상이 내 자신이어도 좋고 다른 누군가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별거 아닌 평범한 조언이지만 정금 씨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힘들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정금 씨가 겪었던 일이라든지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라든지 모든 게 해당되겠죠.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려는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금 씨가 이 사연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일상의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에 관한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내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정금 씨처럼 여러분의 삶도 힘듦 끝에는 행복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